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영숙은 침대에 누워있는 5살 아들 김나무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자 미열이 느껴졌다. 그녀는 아이의 이불을 살짝 들어올렸다. 그 순간 영숙의 눈이 커졌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평평했던 아이의 배가 이제는 마치 작은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다. 나무야, 괜찮니?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 눈을 천천히 떴다. 엄마, 배가 아파요. 영숙은 아이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단단하고 팽팽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과식이나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오늘은 좀 어때? 어제보다 나아. 영숙이 희망을 담아 물었다. 나무는 고개를 저었다. 더 아파요, 엄마. 그리고 여기 안에 누가 있어요?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이의 말이 단순한 상상인지 아니면 무언가 심각한 문제의 신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남편 이준호는 아직 출장 중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나무가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해요. 어제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배도 더 불러 보여요. 오늘 소아과에 데려가봐. 괜히 기다리다가 더 나빠질 수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영숙은 서둘러 아이를 준비시켰다. 동네 소아과 박철민 의사는 나무의 배를 검사한 후 즉시 대학병원으로 가볼 것을 권했다. 의사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읽은 영숙은 곧바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의 첫날은 끝없는 검사의 연속이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CT스캔. 영숙은 하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소아외과 전문의인 정민호 교수가 다가왔다. 김영숙 씨, 나무의 상태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CT스캔 결과를 보니 나무의 복부에 상당히 크기의 종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종양과는 달라 보입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검사 후 지쳐 병실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작은 얼굴이 창백했고 손가락은 이불을 꼭 쥐고 있었다. 영숙은 병실 의자에 앉아 나무를 지켜보았다. 밤이 깊어갔다. 병원의 조용한 소리만이 들렸다. 간호사들이 가끔 들어와 나무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다. 영숙은 졸음을 참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여기 있어. 나무야.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함이 커져갔다. 일반적인 종양과 다르다는 정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무는 어떤 병에 걸린 것인지, 아이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MRI 검사 결과가 나왔다. 정 교수는 의사 여러 명과 함께 결과를 검토했다. 그들의 표정은 혼란스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김영숙 씨, 나무의 복부에 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매우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테네테 증후군을 의심하고 있어요. 테네테요. 그게 무슨? 정 교수가 설명했다. 쌍둥이였던 배아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체내에 흡수되는 현상입니다. 보통은 태아기에 발견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흡수되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무의 경우는 매우 특이해요. 그 조직이 계속 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나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기 안에 누가 있어요? 아이의 말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제 아이. 쌍둥이였다는 말씀이세요.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초기에는 쌍둥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배아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다른 배아,
즉 나무의 체내로 흡수된 것 같아요. 문제는 이 흡수된 조직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조직을 제거해야 나무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어요. 영숙은 남편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는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바로 돌아오기로 했다. 그날 밤 영숙은 병원 침대 옆에서 잠든 나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이 안에 다른 아이가 있다니.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나무의 임신 중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회상해 보았다. 임신 초기에 약간의 출혈이 있었고 의사는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초음파에서는 하나의 태아만 보였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잊어버렸다. 그때 이미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흡수하고 있었던 것일까?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나무의 배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치 거기에 정말로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엄마. 나무가 잠에서 깨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응, 우리 아가. 괜찮아. 배 속에 있는 아이가 무서워해요. 어둡다고 해요. 영숙은 숨을 들이쉬었다. 나무의 말이 그저 아이의 상상력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정 교수의 설명 이후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넘길 수가 없었다. 나무야, 그 아이에 대해 더 말해줄래? 나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 아이는 나랑 비슷해요. 근데 혼자 있어서 외로워해요. 가끔 제게 말해요. 같이 놀고 싶대요. 영숙은 몸을 떨었다. 이것이 그저 아이의 상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준호가 도착한 날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다. 의료진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수술을 준비했다. 나무는 마취 전에 엄마 아빠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안에 있는 아이도 무서워해요.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 그냥 갈 곳이 없대요. 준호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말에 섬뜩함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정 교수가 부모에게 다가왔다. 이번 수술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테네테 조직이 나무의 여러 장기와 혈관에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준호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나무는 강한 아이예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수술은 10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다. 의료진은 예상보다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 제거된 조직은 예상대로 테네테의 특징을 보였지만 그 발달 정도는 의학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어 있었다. 작은 뼈 구조, 치아의 형태, 심지어 발달된 혈관 구조까지 갖추고 있었다. 수술이 끝난 후 정 교수는 외과 의사들과 함께 제거된 조직을 면밀히 관찰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조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다. 실험실로 보내진 후에도 조직의 세포들은 계속해서 활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병리학자 오민정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테네테 증후군이 아닙니다. 이 조직의 DNA는 나무와 거의 동일하지만 몇 가지 특이한 변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사례와도 다릅니다. 정 교수는 준호와 영숙에게 수술 결과를 설명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조직을 모두 제거했고 나무의 장기들도 모두 정상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거한 조직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이제 괜찮은 건가요? 영숙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경험 후에는 심리적인 케어도 필요할 수 있어요. 나무가 수술 전에 했던 말들, 그 다른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수술 후 회복되는 듯했다. 배의 통증은 사라졌고 크기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다른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무는 밤에 자주 악몽을 꾸며 깨어났고 혼자 말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나무야,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영숙이 어느 날 밤 물었다. 동생이요. 제 안에 있었던 동생이요. 걔가 외로워해요. 엄마. 영숙은 남편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준호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들은 아이의 이러한 행동이 수술의 트라우마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나무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종종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는 배고파요. 우리는 잠들기 싫어요. 심리 상담사 이지연은 이것이 트라우마적 분리 현상일 수 있다고 진단했지만 영숙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영숙은 나무의 방에 아이의 그림들을 모아두었다. 수술 전과 후의 그림들이 확연히 달랐다. 수술 전에는 주로 밝고 활기찬 색상의 그림들이었지만 수술 후에는 어두운 색상으로 두 명의 아이가 함께 있는 그림을 자주 그렸다. 특히 한 그림에서는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뱃속에 있는 모습을 그렸다. 그 그림 아래에는 내 동생이라고 적혀 있었다. 영숙은 어느 날 그림을 들고 나무에게 물었다. 나무야, 이 그림에 대해 말해줄래? 나무는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저랑 동생이에요. 동생은 이제 제 안에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랑 같이 있어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같이 있는 거니? 나무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요. 동생이 이제 여기 있어요. 가끔 제게 이야기해요. 동생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영숙은 아이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나무가 단순히 상상 속 친구를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수술 한 달 후 정기검진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다. 초음파 검사에서 나무의 복부에 다시 작은 덩어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모든 조직이 완전히 제거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추가 검사 결과 그 덩어리는 분명히 이전에 제거했던 것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성장 속도였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정 교수는 준호와 영숙을 사무실로 불렀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든 조직을 제거했다고 확신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일부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성장 속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수술을 해야 하나요? 준호가 물었다. 정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수술이 효과가 있을지, 이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재생성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영숙과 준호는 절망에 빠졌다. 현대의학으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준호의 고모는 강원도 깊은 산속에 사는 한 무당 김순자를 추천했다. 현대의학을 믿었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무를 데리고 강원도로 향했다. 오래된 한옥에 사는 무당 할머니는 80대였지만 눈빛은 젊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나무를 한참 바라본 후 말했다. 이 아이 안에는 두 영혼이 있어. 하나는 이 세상에 올 운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았어. 그러나 두 번째 영혼은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안에 있는 친구가 왜 떠나지 않는지 물어봐라. 나무는 잠시 눈을 감더니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외롭대요. 갈 곳이 없대요. 무섭대요.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내 동생은 이 세상에 올 운명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영혼이야. 내가 그 아이를 보내줘야 해.
어떡해요? 나무가 물었다. 내 마음으로 말해줘.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한다고. 그 아이가 갈 곳이 있다고 말이야. 그날 밤 가족은 한옥방에서 묵었다. 밤중에 영숙은 나무가 자면서 중얼거리는 소리에 깨어났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냥 내가 갈 곳이 여기가 아닌 거야. 난 너를 잊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나무는 평소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엄마, 아빠, 동생이 이제 괜찮대요. 떠날 준비가 됐대요.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초음파 검사에서 그 덩어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 정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결과를 확인했다. 이것은 의학적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나무는 영숙에게 말했다. 엄마, 동생이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동생이 좋은 곳으로 갔대요. 영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녀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나무가 자신의 쌍둥이와 화해하고 보내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무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다. 유치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놀이도 즐겼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그는 종종 혼자 있을 때 중얼거리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밤에는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어느 날 밤 영숙은 나무의 방문 앞에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동생아,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우리 선생님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내 그림을 칭찬하셨어. 내가 그린 건 너와 나였어. 물론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몰랐지만 나는 알아. 넌 항상 내 옆에 있잖아. 영숙은 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동생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단순한 상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무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었다. 준호는 이 상황을 걱정했다. 우리가 그의 이런 행동을 격려해야 할까요? 이것이 건강한 건가요? 영숙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우리 아이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무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동생과 소통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달라질 거예요. 몇 달이 지나고 나무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가끔 내 동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함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마치 먼 친구에 대한 추억처럼 보였다. 의사들은 여전히 나무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 제거된 조직은 분명 나무의 것과 거의 동일했지만 미세한 차이점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복제와도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다시 나타났다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정 교수는 이 사례를 의학저널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환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되었다. 그는 이런 희귀한 사례가 의학계에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발표 전날 밤 정 교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는 나무와 닮은 작은 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를 연구하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의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아셨으면 해요. 정 교수는 깨어난 후 그 꿈을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과학자로서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례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논문에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다. 이 사례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보여주며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영숙과 준호는 나무의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기뻐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나무가 밤에 혼자 별을 보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했다. 영숙은 어느 날 저녁, 별이 특히 밝게 빛나는 밤에 나무에게 물었다. 나무야, 넌 정말 내 동생이랑 이야기하는 거니? 나무는 천진난만한 미소로 대답했다. 네, 엄마. 동생은 이제 별이 되었어요. 저랑 똑같이 생긴 별이요. 밤마다 제게 인사해요. 영숙은 나무의 순수한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다. 그것이 단순한 아이의 상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특별한 연결이 있는 것인지 그녀는 결국 나무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설명이 가장 깊은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밝고 활기찬 아이로 성장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종종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선생님들은 그가 수업 중에도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을 발견했다. 나무의 담임 선생님 윤미라는 학부모 상담 시간에 영숙에게 이야기했다. 나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성이 깊어요. 하지만 가끔은 마치 다른 세계와 소통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나무는 항상 그랬어요. 그의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나무는 자신의 경험을 그림으로 자주 표현했다. 그의 그림들은 학교 미술 전시회에서 항상 주목을 받았다. 특히 내 친구라는 제목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 그림에는 두 명의 똑같이 생긴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는데 한 아이는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고 다른 아이는 반투명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미술 선생님 조성호는 그 그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무야, 이 그림에 대해 말해줄래? 나무는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건 저와 제 쌍둥이 동생이에요. 동생은 이 세상에 오지 못했지만 항상 제 곁에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조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잊었다. 그는 나중에 영숙에게 이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영숙은 나무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나무는 태어나기 전에 쌍둥이였어요. 하지만 한 아이는 발달하지 못했죠. 나무는 그 동생과 특별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 선생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것이 나무의 예술적 감성과 깊은 통찰력의 원천일 수도 있겠네요. 그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동생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동생과 대화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밤에 별을 바라보는 습관도 줄어들었다. 영숙은 이것이 그저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나무에게 물었다. 나무야, 요즘은 동생이랑 이야기하지 않니? 나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가끔 해요, 엄마. 하지만 이제는 말로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동생은 항상 제 안에 있으니까요. 영숙은 아들의 말에 감동받았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자신의 동생과의 관계를 더 깊고 내면화된 방식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을 의미했다. 준호는 종종 아들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 고민했다. 영숙아, 나무의 이런 믿음이 커서도 계속될까?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이 중요할까요? 나무에게 그의 동생은 실제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나무에게 위안과 힘을 준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나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는 과학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천문학과 우주에 관한 모든 것을 좋아했다. 그는 망원경을 사달라고 부모에게 조르기도 했다. 별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영숙과 준호는 나무의 열정을 지원하기 위해 좋은 망원경을 선물했다. 나무는 밤마다 자신의 방 창문에서 별들을 관찰했다. 그는 종종 특정한 별을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다. 한 번은 영숙이 물었다. 그 별이 특별한 거니? 나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그 별이 동생이에요.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요.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나무의 믿음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중요했다. 나무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는 의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태아 발달과 유전학 분야에 깊은 호기심을 보였다. 그는 종종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빌려 읽었고 인터넷으로 의학 논문들을 찾아보기도 했다. 준호는 어느 날 아들에게 물었다. 의사가 되고 싶니? 나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네, 아빠. 저는 저처럼 특별한 경험을 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요. 준호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의 아들은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나무는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소아과에 관심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테네테 증후군과 같은 희귀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싶어 했다. 그의 열정과 독특한 통찰력은 교수들에게도 인정받았다. 대학 3학년 때 나무는 자신의 사례를 연구 주제로 삼았다. 그는 자신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정민호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나무의 사례를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김나무 군, 당신의 사례는 여전히 의학적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어요. 당신이 경험한 것은 현대의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죠. 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교수님.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 겁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찾고 싶어요. 정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무군, 당신은 어린 시절 자신의 동생과 대화한다고 했었지요. 지금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나무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어린 시절의 경험을 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경험이 단순한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라고 믿었다. 동생은 항상 제 안에 있어요. 교수님. 이제는 말로 대화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는 항상 느껴집니다. 그것이 제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저처럼 특별한 경험을 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경험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정 교수는 감동했다. 나무군,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나무는 의대를 졸업한 후 소아과 전문의가 되었다. 그는 특히 희귀 질환과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을 가진 아이들을 돌보는데 전념했다. 그의 환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나무의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에 큰 위안을 얻었다. 어느 날, 나무는 5살 된 여자아이 이지은을 만났다. 지은이는 자신의 뱃속에 다른 아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아이와 대화한다고 했다. 검사 결과 지은이의 복부에는 작은 덩어리가 발견되었고 그것은 테네테 증후군의 특징을 보였다. 지은이의 부모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어떤 괴상한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나무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저도 지은이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지은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지은이의 부모는 나무의 이야기에 큰 위안을 얻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경험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나무는 지은이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다. 그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동시에 지은이의 정신적, 정서적 필요도 고려했다. 그는 지은이에게 그녀의 동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그녀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겼다. 수술 전날 밤, 나무는 지은이에게 말했다. 지은아, 내일 수술을 하면 내 뱃속에 있는 동생을 꺼내야 해. 하지만 그것은 동생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야. 동생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다른 방식으로.
지은이는 나무의 말을 이해하는 듯했다. 선생님도 동생이 있었죠. 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동생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여기 있어.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지은이는 빠르게 회복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동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 동생이 별이 되어 그녀를 지켜본다고 말했다. 나무는 자신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쌍둥이의 영혼, 테네테 증후군의 정신적 측면이라는 책을 썼다. 그 책은 의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받았다. 나무는 의학적 설명과 함께 자신의 개인적 경험도 공유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책이 출간된 후 나무는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무와 공유하고 싶어 했고 나무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이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무는 점차 테네테 증후군과 같은 희귀한 사례들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는 전 세계의 의학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강연을 했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그의 접근법은 의학적 측면과 정신적, 정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쌍둥이 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테네테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센터에서는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 예술치료, 그리고 가족 상담도 제공했다. 나무는 이러한 아이들의 경험이 단순한 의학적 이상이 아니라 깊은 정신적, 정서적 차원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나무가 40대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동생에 대한 또 다른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다. 내 안의 별, 쌍둥이와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 나무는 자신의 동생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설명했다. 어린 시절에는 구체적인 대화와 상호작용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더 미묘하고 내면화된 연결로 바뀌었다. 내 동생은 이제 내 DNA의 일부, 내 영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나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의 존재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이상하거나 병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무의 부모 영숙과 준호는 아들의 성공과 성장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아들이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느 날 밤, 나무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특별히 밝게 빛나는 한 별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동생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했어. 내가 나에게 준 선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소중해. 앞으로도 계속 나와 함께해줘. 그는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것은 마치 동생이 그의 말을 듣고 응답하는 것 같았다. 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이 단순한 의학적 이상이나 아이의 상상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의 표현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다. 나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개방성과 존중, 그리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도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가끔 아주 조용한 밤에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두 개의 별을 볼 수 있다. 마치 쌍둥이처럼 나란히 빛나는 그 별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신비로운 연결에 대해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김나무와 그의 동생의 이야기, 쌍둥이의 비밀이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서 먼 아프리카 초원까지 운명은 때로 우리를 예상치 못한 여정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김지연, 한국의 젊은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세상의 끝에서 발견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대형 방송국 KCN의 사무실 안은 마감 시간을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로 가득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영상을 편집하던 김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뒤로 기대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벌써 방송국의 유망한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인정받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항상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편집 다 됐어? 선배 기자인 이민석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 장면만 조금 더 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민석은 지연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우리 팀의 에이스야. 이번 다큐멘터리도 시청률 대박날 것 같아. 지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성공적인 다큐멘터리 시리즈 세계의 결혼 풍습은 이미 국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국제적인 관심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결혼에 대해 취재하면서도 정작 지연 자신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을 떠나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지연은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빌딩 불빛들, 그리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연인들. 그녀는 자신의 텅 빈 아파트로 돌아가는 것이 갑자기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태블릿을 켜고 다음 다큐멘터리 주제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남아프리카의 한 작은 부족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그 부족은 여전히 독특한 결혼 풍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일부 다부제, 팔리엔들이 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야. 지연은 흥미롭게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독특한 결혼 문화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팀장인 박성준에게 새로운 다큐멘터리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현대적 다부제, 전통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데, 성준은 제안서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먼 지역이고 혼자 가기에는. 지연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철저히 준비할게요. 그리고 현지 가이드도 고용할 거니까 안전에는 문제 없을 거예요. 성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허가는 내줄게. 하지만 항상 본사와 연락을 유지하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철수해야 해. 지연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이번 취재는 단순한 직업적 호기심을 넘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발을 디딘 지연은 이미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낯선 향신료 향, 다양한 언어가 뒤섞인 소리,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MS 김, 출구 근처에서 한 남자가 그녀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김지연입니다. 지연은 자신의 무거운 장비 가방을 끌며 다가갔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당신의 현지 가이드 테오입니다. 그는 밝은 미소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따라오세요. 지연은 테오를 따라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강타했고 그녀는 잠시 눈을 찡그렸습니다. 테오는 그녀의 짐을 도와 오래된 지프에 실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할 마을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약 5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도중에 휴식을 취할 곳들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차가 도시를 벗어나 광활한 초원지대로 들어서자 지연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금빛 초원과 그 위로 점점이 흩어진 아카시아 나무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맥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저 마을은 특별한 곳입니다. 테오가 운전하며 설명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났지만 일부는 여전히 전통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지연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문화는 정말 다부제를 포함하나요?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니 놀랍네요. 테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부 가정에서는 여전히 그런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긴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평화롭게 보이는 마을은 전통적인 둥근 초가집들과 몇몇 현대식 건물들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을 광장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여성들은 집 앞에서 수공예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테오가 그녀를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안내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머무시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마을 장로님들께 인사드리고 그 후에 취재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어져 있었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마을과 그 너머의 초원 전경은 그 어떤 호텔 스위트룸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여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오는 약속대로 지연을 마을의 중심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의 장로들과 함께 전통차를 마시며 취재의 목적과 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왔습니다. 지연은 예의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결혼 풍습에 관심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단지 관찰자로서 여러분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장로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움이 필요할 거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교육받은 젊은이들 중 2명이 당신을 도울 거요. 그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잘 설명해 줄 것이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2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에 진지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보다 날씬하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당신을 도울 정우와 태연입니다. 장로가 소개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태연은 활기차게 손을 내밀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지연 씨. 당신의 다큐멘터리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도울게요. 지연은 그들과 악수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 2 남자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의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우와 태연은 그녀의 충실한 가이드이자 통역사가 되어 마을 곳곳을 안내하고 다양한 인터뷰 대상자들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하고 깊이 있는 성격으로 마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했지만 고향 마을로 돌아와 전통을 지키면서도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할 때면 지연은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깊은 통찰력에 매료되곤 했습니다. 반면 태연은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광 가이드로 일하며 마을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유머 감각과 친화력은 지연이 낯선 환경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정우의 안내로 마을의 전통 결혼식을 취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전통 의상, 흥겨운 음악과 춤, 그리고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는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 나아가 마을 전체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정우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결혼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죠. 지연은 그의 말을 경청하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부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관행이 있나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일부 가정에서는 여전히 그런 형태의 결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경제적 이유와 생존 전략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선택의 문제가 되었죠. 사랑과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라면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의 진지한 설명을 들으며 지연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 성공적인 커리어, 그러나 항상 무언가 부족했던 그 감정. 그녀는 여기, 이 낯선 땅에서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태연은 지연을 데리고 마을 근처의 아름다운 호수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 해요. 계속 일만 하면 진짜 아프리카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될 거예요. 호수 주변을 산책하며 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도시에서 자랐지만 대학 졸업 후 자신의 뿌리를 찾아 이 마을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곳의 평화로움과 공동체 의식이 저를 변화시켰죠. 이제는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태연의 밝은 에너지와 삶에 대한 열정은 그녀에게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태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어떤가요? 남자친구는 있어요. 지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삶은 바쁘죠. 항상 일에 몰두하다 보니 개인적인 관계는 뒷전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없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태연은 그녀를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에 열정을 갖는 건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진짜 지연 씨를 발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말은 지연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태연의 말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 무언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감정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에 그날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우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태연의 밝은 에너지, 그 둘은 완전히 다르지만 이상하게도 서로를 보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그 두 사람 모두에게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난 여기 일하러 온 거야.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없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취재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지연은 정우와 태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 셋은 마을 곳곳을 함께 다니며 다양한 가정을 방문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다부제 가정의 일상을 취재하면서 지연은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다부제 가정 중 하나를 방문했습니다. 그 가정의 여성 아리는 2명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들은 함께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나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갈등이나 질투가 없나요? 아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갈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 관계에는 도전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통과 존중,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예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서로를 보완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함께일 때 더 강해집니다. 그녀의 말을 통역하던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덧붙였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가족이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 더 넓은 의미를 가져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죠. 지연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정상적인 관계와 가족의 형태가 사실은 문화적,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이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태연이 즐겁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밤 마을에서 작은 축제가 있어요. 이곳의 전통 음악과 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함께 가실래요? 지연은 기쁘게 수락했고 정우도 그들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광장은 모닥불과 음악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있었고 그 분위기는 지연에게 새롭고도 매혹적이었습니다. 태연은 망설임 없이 지연의 손을 잡고 춤의 원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느낌대로 따라하면 돼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지연도 음악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의 밝은 웃음과 에너지는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고 잠시 후 정우도 그들 옆에 합류했습니다. 비록 정우의 움직임은 태연만큼 자유롭지 않았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과 조용한 미소는 지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축제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모닥불 주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어디를 가볼까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근처 산으로 가볼까요? 그곳에서 보는 일출은 정말 아름다워요. 지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둘 다 좋은 생각이네요. 함께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의 마음이 이 두 남자 사이에서 나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우의 깊은 지혜와 차분함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태연의 밝은 에너지와 삶에 대한 열정은 그녀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달랐지만 동시에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지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일과 커리어에만 집중해왔고 이런 복잡한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더구나 두 사람 모두에게 끌린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에 대해 생각하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이미 그녀의 세계관을 크게 바꾸어 놓았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정우와 태연은 약속대로 지연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마을 근처의 산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스치고 점점 밝아지는 하늘은 곧 있을 일출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정우는 지연에게 마을의 역사와 산에 얽힌 전설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깊은 지식과 조용한 열정은 지연을 매료시켰습니다. 한편 태연은 때때로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고 가파른 길에서는 항상 지연을 먼저 생각하며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태양은 막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천천히 퍼져나가며 대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광경은 지연이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지연은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항상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되죠.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희망도 주죠. 매일이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니까요. 지연은 두 사람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 셋은 나란히 앉아 침묵 속에서 일출을 감상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이 두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완전함과 평화로움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퍼즐의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태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연 씨, 취재는 언제 끝나나요?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신가요? 지연은 잠시 멈추어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말에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더 알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정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고 태연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그날 오후 지연은 서울의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취재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이전 작업물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기에 회사는 그녀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성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연은 약속했지만 내심으로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을과 그곳의 사람들, 특히 정우와 태연에게 깊은 애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지연의 숙소 앞 작은 정원에서 간단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그들은 삶과 꿈,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난 항상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이 내 뿌리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저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통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죠.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지연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성공과 인정을 위해 달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행복과 진정한 연결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제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성공적인 커리어, 인정받는 작품들. 하지만 이곳에서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연결, 소속감, 그리고 사랑. 그녀의 마지막 단어에 정우와 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 씨, 혹시 우리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으신가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두 분 모두에게요. 그녀의 고백에 두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아닌 이해와 공감이 섞인 놀라움이었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온 것처럼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규칙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 마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과 가족이 존재해왔어요. 태연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되게 대하는 것이죠. 형태보다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지연은 그들의 말에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태연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셋 모두 이런 상황이 처음이니까요. 정우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진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연의 취재는 계속되었고 그녀는 정우와 태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들 셋은 서로의 존재 속에서 특별한 균형과 조화를 발견했습니다. 정우의 깊은 지혜와 태연의 밝은 에너지, 그리고 지연의 열정적인 호기심이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서울에서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 씨, 다음 주까지는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성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당신의 경험이 필요해요.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곳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우와 태연과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겼거든요. 태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고 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과 헤어지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제 삶, 제 직업이 서울에 있으니까. 정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택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태연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서울로 갈 수는 없을까요? 물론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지연은 놀라움과 희망이 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여기 있는데.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삶은 변화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태연이 밝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좋아했어요. 서울에서의 삶도 분명 재미있을 거예요. 지연의 마음은 뒤섞였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기뻤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자신의 세계로 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불확실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우리 관계가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봐야 해요. 여기서는 이해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서울에서는. 정우가 지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모든 사회에는 규범과 기대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해야 할 이유는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태연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말에 지연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두 남자의 용기와 헌신이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가서 일을 정리하는 동안 여러분은 여기서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제가 다시 올게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결정해요. 정우와 태연은 서로를 바라본 후 지연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 관계가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세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방문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지연은 그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날 밤, 그들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기다릴게요. 정우가 약속했습니다. 태연은 눈물을 참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연락할 거예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연은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곧 다시 만나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차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마을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연은 곧바로 바쁜 일상에 휩싸였습니다. 새 프로젝트는 그녀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했고 그녀는 종종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상 남아프리카의 작은 마을과 그곳에 남겨둔 두 남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정우와 태연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연은 위로를 받았고 그녀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태연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빴어요. 새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잡아먹네요. 정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지연은 그들의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성공적이었지만 종종 차갑고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언제나 그녀를 생각하고 걱정해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지연은 자신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찍은 수많은 장면들을 보면서 그녀는 그곳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정우와 태연과 함께했던 순간들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편집을 마친 다큐멘터리는 방송사 내부 시사회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연의 진정성 있는 시선과 깊이 있는 분석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마음의 여정이네요. 성준이 시사회 후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곳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혹시 거기에 남겨둔 무언가가 있나요? 성준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마음의 일부를요. 성준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씨, 당신은 항상 열정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열정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었죠. 만약 당신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곳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말은 지연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지만 성준의 지지는 그녀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정우와 태연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편집이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화면 너머로 두 남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태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달 안에요. 여기 일을 정리하고 필요한 준비를 마치면 바로 갈게요. 정우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확실한가요? 서울에서의 당신의 커리어와 삶이. 지연은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사실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제가 자유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독립하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행복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이후 지연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파트를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회사 동료들은 그녀를 위한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행복하길 바래요, 지연 씨. 성준이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 우리에게 연락해요. 당신의 시선은 항상 특별하니까요.
지연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그동안 모든 지원에 감사드려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지연은 남아프리카로 돌아갈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도착한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구를 나서자 정우와 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지연, 태연이 먼저 달려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포옹은 지연이 그동안 얼마나 그를 그리워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정우도 곧 다가와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언제나처럼 안정감을 주었고 지연은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왔네요. 정우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두 분 다. 그들은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길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은 지연의 기억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혹은 그녀가 이제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많은 주민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그녀는 이미 마을의 명예 주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을 보여드릴게요. 태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와 제가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그들이 데려간 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건축 양식과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집은 지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곳이 우리 집인가요? 지연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정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셋을 위한 공간이에요.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지연은 그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편안한 소파와 작업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주방은 현대적인 가전제품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이건 완벽해요. 지연이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태연이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주로 정원을 담당했고 정우는 실내 디자인을 맡았어요. 우리 둘 다 당신이 좋아할 거라 생각했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첫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태연은 현지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고 정우는 와인을 선택했으며 지연은 한국에서 가져온 간식들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샤오인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찬 저녁 시간을 보냈고 지연은 오랜만에 진정한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일할 계획이에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고 때때로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다니게 될 거예요. 정우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나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특히 다양한 문화권에서 가족의 형태와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태연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아, 멋지네요. 저는 관광 가이드로 계속 일하면서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함께할게요. 정우도 자신의 계획을 나눴습니다. 저는 마을의 농업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전통적인 농법과 현대 기술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만드는 일이죠. 물론 당신의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그들의 계획은 서로 다르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지연은 이 두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천몇 주 동안 그들은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갈등과 오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연이 어느 날 고백했습니다. 창작 작업을 할 때는 특히 그래요. 정우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작업실을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당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요. 태연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각자의 일이 있으니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들은 함께 생활하는 규칙과 방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각자의 직업과 관심사를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고,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가거나 마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연이 마을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정우와 태연이 마을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 특별한 가족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장로 중 한 명은 어느 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과 존중이 있는 곳에 진정한 가족이 존재하는 법이지요. 여러분의 모습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의 말에 세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생활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지연은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느 아침 정우가 창백한 얼굴로 욕실에서 나오는 지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요즘 계속 아침마다 몸이 안 좋네요. 태연이 부엌에서 나와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볼까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말에 두 남자는 놀라움과 흥분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태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확실한가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증상이 그렇고 생리도 늦어졌어요. 그날 오후 지연은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진료소를 방문했습니다. 정우와 태연은 그녀와 함께 가려 했지만 지연은 혼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검사 결과 지연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그녀는 약 8주 정도의 임신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있는 정우와 태연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임신했어요. 그 말에 태연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네요. 정우는 보다 차분했지만 그의 눈에도 행복의 빛이 어렸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분이에요? 지연은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가 될 테니까요.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아이의 부모가 될 거예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책임감이니까요. 태연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는 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연은 두 사람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특별한 가족 안에서 자신의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랄지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과 다른 가족 구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정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명 도전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이에게 항상 진실되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 가르친다면 아이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태연이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이 마을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곳이에요. 아이는 여기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말에 지연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어떤 가족보다도 강했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알려지자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의아해하거나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장로들의 지지와 축복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은 언제나 축복입니다. 마을의 연장자인 마마 노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테니 세 배로 축복받은 아이가 될 것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 세 사람은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정우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건강한 임신 식단을 연구했고 태연은 아기방을 꾸미는데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며 비전통적 가족의 여정을 담은 새로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지연은 서울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다큐멘터리가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영광이에요. 지연이 전화를 끊고 두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태연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대신 가면 어떨까요? 당신을 대신해서 수상하고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우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태연이 가는 동안 제가 여기서 지연을 돌볼게요. 지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태연,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태연은 서울로 향했고 지연과 정우는 마을에 남았습니다. 태연이 없는 동안 정우는 더욱 세심하게 지연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녁마다 태연과 영상통화를 하며 서울에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정말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태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대요. 지연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었어요? 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양했어요. 일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메시지에 공감했어요. 정우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해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태연이 서울에서 돌아온 후 세 사람은 더욱 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나누었습니다. 임신 9개월 차 깊은 밤에 지연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우와 태연은 미리 준비해둔 계획대로 침착하게 행동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흥분과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정우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연은 이미 차를 준비하고 병원에 연락을 취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됐어요. 이제 가자고요. 그들은 미리 연락해둔 도시의 현대식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어둡고 험했지만 태연은 능숙하게 차를 몰았고 정우는 계속해서 지연을 안심시켰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지연은 즉시 분만실로 이동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에 두 남자가 모두 분만실에 들어오려는 것에 의아해했지만 지연이 강하게 요청하자 결국 허락했습니다. 둘 다 제 가족이에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어야 해요. 출산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16시간 동안의 진통 끝에 마침내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지자 세 사람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정우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연은 너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저 지연의 손을 꼭 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깨끗이 닦은 후 지연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바라보며 지연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사랑과 보호 본능을 느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라. 우리의 작은 소라. 소라는 조개 껍데기라는 뜻으로 세 사람이 처음 깊은 대화를 나눴던 호숫가에서 지연이 발견한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특별한 인연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소라. 완벽한 이름이네요. 정우가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소라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고 아기 방은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환영식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축복의 노래를 부르고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마을의 축복입니다. 마을의 장로가 선언했습니다. 새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날 소라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초기의 육아는 세 사람 모두에게 도전이었습니다. 밤중 수유와 기저귀 갈기, 끊임없는 울음소리는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했지만 그들은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태연은 놀라울 정도로 아기를 달래는 재주가 있었고 정우는 체계적으로 육아 일정을 관리했으며 지연은 모성의 본능으로 소라의 필요를 민감하게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며 완벽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운아예요. 어느 평화로운 저녁, 소라가 잠든 후 지연이 말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셋이니까요. 정우는 미소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것을 제공할 수 있어요. 소라는 다양한 관점과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을 거예요. 태연은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한 명이 지쳤을 때 다른 두 명이 있으니 소라는 항상 최상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겠죠. 소라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지연은 자신의 다큐멘터리 작업을 조금씩 재개했습니다. 그녀는 소라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자신의 열정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녀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소라를 돌봐야 하는데. 태연이 그녀의 걱정을 잠재웠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있잖아요. 당신이 작업할 때 정우와 제가 번갈아가며 소라를 돌볼게요. 정우도 동의했습니다. 당신의 일도 중요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어야 해요. 그들의 지지에 힘입어 지연은 비전 통적 가족의 여정이라는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취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정우는 마을의 농업 프로젝트를 확장하며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모델을 개발했고 태연은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면서도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소라는 새 부모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정우의 차분함, 태연의 밝은 에너지, 그리고 지연의 창의성을 모두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들의 집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존재는 그들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소라가 3살이 되었을 때 그들의 특별한 가족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소라가 점점 자라면서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다른 가족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나는 아빠가 2명이에요? 어느 날 소라가 순진한 눈으로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정우와 태연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미리 이야기해둔 대로 소라에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소라야, 가족은 여러 형태가 있단다.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한 명씩 있고 어떤 아이들은 엄마만 있거나 아빠만 있지.
그리고 너처럼 엄마 한 명과 아빠 두 명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 정우가 이어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거야. 우리는 함께 가족이고 서로를 돌보고 지지해주지. 태연은 밝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3배로 사랑받는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란다. 소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운이 좋은 거네요. 아빠가 2명이니까 더 많이 놀아줄 수 있어요. 그들은 소라의 순수한 반응에 안도했지만 소라가 자라면서 더 많은 질문과 도전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소라가 마을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몇몇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소라의 가족 구성에 대해 궁금해했고 때로는 놀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소라는 울면서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가족이 이상하대요. 정말 그런가요? 세 사람은 소라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소라야, 이상하다는 건 그저 다르다는 의미일 뿐이야. 정우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란다. 오히려 특별하고 아름다울 수 있지. 태연이 덧붙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똑같다면 얼마나 지루하겠니? 다양성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야. 지연은 소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너는 항상 우리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 소라는 그들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지연은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교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가족 구성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연이 교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양성을 축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이들이 더 포용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는 지연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양한 가족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배우고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라는 이 프로그램 덕분에 더 이상 친구들의 놀림에 상처받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자신의 특별한 가족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서울에서 중요한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경력에 큰 기회였지만 3달 동안 서울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지연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두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라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요. 정우와 태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정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소라를 잘 돌볼게요. 태연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우리가 서울에 가서 당신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소라도 서울 구경을 좋아할 거예요. 지연은 감사의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이런 기회를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연이 서울로 떠난 후 정우와 태연은 소라를 돌보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태연은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여 소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을 맡았고 정우는 저녁 식사와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지연과 영상통화를 하며 소라가 엄마와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화면 너머로 지연이 소라에게 물었습니다. 소라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그린 그림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태연 아빠가 오늘 소풍 도시락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태연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소라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지연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영화들을 보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다른 영화 제작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정우, 태연, 그리고 소라는 서울로 와서 지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명소들을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잠시나마 도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소라는 특히 놀이공원과 어린이 박물관을 좋아했고, 지연은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3달의 시간이 지나고 지연은 마침내 가족이 있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소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소라가 지연의 품에 안기며 외쳤습니다. 지연은 소라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소라. 매일 생각했단다. 정우와 태연도 다가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의 품에 안겨 지연은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네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며 그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은 서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정우와 태연은 소라와 함께한 재미있는 일화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지냈구나.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우 아빠는 제게 식물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태연 아빠는 춤추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엄마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지연은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 있단다. 그리고 당분간은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가족으로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각자의 성장을 응원하면서도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새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신감과 안정감을 키워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라는 8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많고 활기찬 아이로 성장했으며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초기의 놀림과 질문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특별한 가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연의 다큐멘터리 작업은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었고,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그녀의 시리즈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우의 지속 가능한 농업 프로젝트는 다른 마을들로도 확산되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고, 태연은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의 관광산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의 집은 이제 더 커져서 각자의 작업 공간과 소라를 위한 넓은 놀이 공간, 그리고 방문객들을 위한 객실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나라에서 온 연구자들과 예술가들을 초대하여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소라는 어린 나이에도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그녀를 비전통적 가족 연구센터의 객원 교수로 초빙한 것입니다. 이는 1년 동안 서울에서 살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수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건 정말 큰 기회예요. 지연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서울로 이사해야 해요. 정우와 태연은 서로를 바라본 후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소라의 학교는 어떻게 할까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좋은 학교들이 많아요. 소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거예요. 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우리의 가족 형태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소라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가족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어떨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깊이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사회는 변하고 있어요. 과거보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높아지고 있죠.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정우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소라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태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항상 모험을 좋아했잖아요. 서울에서의 1년 한번 도전해봐요. 그들은 소라에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소라는 처음에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펐지만 서울의 놀이공원과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곧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야. 지연이 약속했습니다. 이곳은 항상 우리의 집이니까. 그렇게 그들은 서울로의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집은 임시로 마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몇 주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 빠른 속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때때로 고향 마을의 평화로움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지연의 대학 동료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가족 상황에 놀라워했지만 대부분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비전통적 가족 연구센터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경험이 연구에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여겼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요. 센터의 디렉터가 말했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소라는 새 학교에서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도시의 아이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에게 더 익숙했고, 소라의 가족 구성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을 보일 뿐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특별해요. 소라가 자신있게 새 친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엄마 1명과 아빠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서로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정우와 태연도 서울에서 자신들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정우는 대학의 농업연구소에서 협력연구원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고, 태연은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가족 시간을 우선시했고, 주말이면 함께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탐험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1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들은 다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연의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었고, 정우와 태연도 서울에서의 일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새 학교와 친구들에게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여기에 더 머물러 볼까요? 정우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두 곳 모두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마을은 우리의 뿌리지만 서울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어요. 태연이 제안했습니다. 양쪽 다 유지하는 건 어떨까요? 학기 중에는 서울에서 지내고 방학 때는 마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라도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태연의 제안이 현실적이고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울과 마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문화적 기회와 시골의 평화로움, 두 가지를 모두 누리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몇 년이 더 지나고 소라는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족이 특별하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며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다양성과 포용에 관한 발표를 할 때면 항상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사랑은 형태가 아닌 내용이 중요해요. 소라가 자신의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통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사랑과 지지는 어떤 가족보다도 강해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라의 16번째 생일을 앞두고 지연, 정우, 태연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소라에게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지 이제 거의 17년이 되어가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결합을 공식적으로 기념한 적이 없었죠. 정우가 동의했습니다. 이제 소라도 많이 자랐고 우리 가족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나이가 되었어요. 이 기회에 우리의 약속을 새롭게 다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태연은 흥분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의식을 치르면 어떨까요? 우리의 여정이 시작된 곳에서요. 그들은 모든 준비를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소라의 생일 당일, 그들은 그녀를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소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을 광장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모든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소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너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사랑과 헌신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날이기도 하단다. 마을의 장로가 앞으로 나와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 사람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약속하게 하고 소라에게는 그녀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정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매 순간이 가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소라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태연이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차이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이 가족의 기쁨과 웃음을 가져올 것을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이 말했습니다. 사랑은 경계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함께 발견했고 그 발견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의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깊어질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각자 준비한 특별한 반지를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 반지들은 세 개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의 완전한 모양을 이루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소라에게도 작은 목걸이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목걸이는 세 개의 다른 보석이 하나로 연결된 형태였고 그녀 가족의 특별한 결합을 상징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우리의 사랑이 항상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줄 거야. 세 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소라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안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의식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음악과 춤, 맛있는 음식과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라 사랑과 다양성을 축하하는 축제였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소라는 잠시 혼자 시간을 갖기 위해 마을 근처의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그녀를 찾아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소라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에 대해서요. 지연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도 너를 가진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항상 생각한단다. 소라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한 적 없어요? 이런 특별한 가족을 선택한 것을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 물론 어려움은 있었지.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오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 가족은 내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 소라는 엄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가족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저도 커서 사랑을 찾게 되면 형태보다는 내용을 볼 거예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엄마와 두 아빠처럼요. 지연은 딸을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넌 항상 자신의 마음을 따르렴. 그러면 틀림없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들은 함께 언덕에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여전히 축제가 계속되고 있었고 정우와 태연이 그들을 찾아 언덕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오고 있네. 지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요. 그날 밤, 네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축하하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사랑과 가족은 그 어떤 희생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가족 형태는 전통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존중, 헌신은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소라는 언젠가 자신도 이런 깊고 진실된 사랑을 찾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들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을 본받아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모험과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은 항상 서로를 위한 사랑과 지지로 함께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었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소라는 이제 26살의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연의 창의성, 정우의 지혜, 그리고 태연의 열정을 모두 물려받아 국제인권단체에서 일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개선과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하는 소라는 종종 자신의 독특한 성장 배경을 이야기했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이 형태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제 부모님들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소라가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설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 그리고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지연, 정우, 그리고 태연은 이제 마을과 서울을 오가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도 젊은 세대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지연의 다큐멘터리는 이제 교육기관에서 다양성 교육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었고, 정우의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은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채택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고 있었으며, 태연은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여전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곳에서는 항상 열린 대화와 상호 존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그들은 언제나 기꺼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봄날, 소라는 특별한 손님을 데리고 부모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민준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성으로 소라가 인권 활동을 하면서 만난 동료였습니다. 엄마, 아빠들, 이분이 민준이에요. 소라가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많은 의미가 있어요. 세 사람은 따뜻한 미소로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딸이 행복해 보이는 것에 기뻐했고, 민준이 소라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가족 배경에서 자랐지만 인권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랑과 가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라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지연, 정우, 태연은 민준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단지 자신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소라와 민준은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NGO를 설립하려고 해요. 소라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의 비전통적 가족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가 될 거예요.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영감이 되었어요.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 후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이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테라스에 혼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20여 년 전, 그녀가 취재차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단지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왔을 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와 태연이 조용히 그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첫날의 그것과 다름없이 따뜻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태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완벽한 퍼즐처럼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을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찾았죠. 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 그리고 소라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지연은 두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이제 나이가 들어 거칠어졌지만 그 손길이 전하는 따뜻함과 안정감은 변함없었습니다.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순간에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사랑의 이야기에. 세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고 강해졌고 그것은 소라와 이제 민준까지 이어지는 사랑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전통적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 존중, 용기, 그리고 헌신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였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가족은 형태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소라와 민준이 테라스로 나와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5명은 함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대화가 밤 공기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혈연이나 법적 관계가 아닌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루어진 특별한 연결.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며 이어질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그 여정의 매 순간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